정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 달성을 목표로 K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신 주권 확보를 넘어 윗 코로나 시대를 선점해야 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백신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또 백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에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이시죠. 이재갑 교수,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더 특별한 초대 손님, 국제백신연구소의 송만기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송 박사님, 지난해에 코로나 대량 접종이 올 중후반쯤 가능하다고 예상하셨는데 지금 송 박사님이 예상하신 그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접종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해서 지금 50% 넘었는데 그 지금 원래 목표했던 게 이제 3,600만 명 9월 말. 그거는 이제 900만 명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백신 수급 상황과 계획으로 봤을 때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 수도 최다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접종의 속도가 좀 높아지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데 실제 실행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가 모두나 항의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3일 날 101만 회분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9월 5일까지 600만 회분, 토탈 701만 회분이 지금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추가 백신이 도입된다면 9월 6일부터 19일까지 총 20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1차 접종 받아야 될 사람 9월 6일 이후에 앞당겨서 접종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가 루마니아하고 백신 수합도 했어요. 한 45만 회분을 확보를 한 걸 봤을 때는 뭐 백신이 정말 제대로 공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2차까지 접종이 좀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모더나 같은 경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6주에서 1, 2차 접종을 4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물량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정부 전략은 지금 코로나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예방병 안 한 사람들에서의 그런 발병이 느니까 적어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1차 접종을 하는 거로 전략을 일단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석 이후로 1차가 잡힌 분들을 추석 이전으로 당겨서 좀 먼저 좀 땡겨서 먼저 맞게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백신 수급이 좀 더 안정적으로 더 들어오게 되면 일단 간격도 줄이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미 이제 1차 접종을 한 사람들한테 지정된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의료기관에 이미 다 통보가 된 상황이라 그 일정을 조정하기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정 조정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초기만 해도 백신 구매가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고요. 또 백신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늦게 들어오다 보니 국민적 불안감이 좀 커진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우리가 국산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K 글로벌 백신 허브화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까? 네, 지난 5일에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5년간 2조 2천억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일단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 1호 백신의 어떤 그 승인 허가까지 받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당히 강점 있는 것들이 또 드러났거든요. 위탁 생산이라든지 또 자체 생산 개발 능력 등이 또 이제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주면 받아서 바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그리고 뭐 스푸트니크 등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는 국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목표 달성이 좀 더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은 국산 토종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까 여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투자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백신 개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실제 성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는 책임자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CTO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 CTO입니다.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연구개발, 생산, 품질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GBP510이 어떤 백신인지 그리고 이 백신이 다른 백신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는 유전자 제조업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표면 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합성 항원 방식의 단백질 제조업 백신입니다. 특히 이 다른 단백질 제조업 백신 대비 좋은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나노 입자를 형성해서 더욱 강력한 항체 반응을 유도합니다. 다른 플랫폼의 코로나19 백신들과 비교해 보면 보관 방법이라든지 유효기간, 생산성 등에서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미 저희 안동에서는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GBP510이 일상 시험에서 안전성도 확인됐고 면역성 결과가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일상은 저희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을 투여하는 임상 1, 2상을 진행했고요. 현재 스테이지 1을 진행한 결과 면역청정제를 함께 투여한, 특히 GSK 면역청정제 함께 투여한 투약군 전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100% 형성되었습니다. 또 중화항체 유도 수준도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청 패널보다 5배에서 최대 한 8배 정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측정 기준이 아직 국제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백신들과 단순히 수치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분명 우수한 수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처음으로 위탁 생산할 때 관심도가 높았었는데 실제 백신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지 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도 개발을 하지만 이런 CMO, CDMO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투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저희 대한민국에 필요한 백신들을 공급할 수 있겠다. 최소한 저희가 안동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그런 여러 가지 전략, 그 하에서 저희가 처음에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했었고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아직 현재 저희가 CMO, CDMO를 통해서 국내에 저희 안동공장에 생산된 백신을 국내에 공급하고 또 글로벌리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랙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트랙인 저희 자체 백신이 내년 상반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잘 달성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개발 중인 이 백신이 특히 변이 바이러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내년 초에는 되는 겁니까, 진짜? 유관 다른 백신 개발 회사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로토타입의 백신, 우한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여러 변이주에 대비 다른 현재 상용화된 백신과 성인된 백신들과 유사한 변이주 대응 능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저희가 3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증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변이주에 대한 부분들, 특히 사우스 아프리카 변이주, 베타 변이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비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 임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재 람다 변이까지 와 있지만 이런 변이주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차근히 저희가 준비하고 이런 변이주도 백신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백신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초로 국산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위기 극복을 저희 대한민국 정부와 저희 여러 백신 개발자들을 믿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좋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좀 더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초로 국내 백신을 개발하는 그 일 저희도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지 불신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에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면 돌파 감염자 숫자가 백신 접종자의 0.03%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입니까? 예, 일단 저 통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차 접종 마친 사람이 50%를 넘어섰고요. 예. 그다음에 2차까지 완료한 사람도 이제 2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파 감염이라 그러면 이제 2차 접종까지,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14일 지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예. 현재 지금 한 2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럼 사실 접종 완료자 1,000만 명이 넘은 상황에서 2천여 명 정도면 퍼센트 훨씬 낮죠. 그래서 정확하게 통계하면 0.03%가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99.97%는 예. 이제 백신 접종을 해서 예방 효과를 잘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은 반드시 맞으셔야 된다는 부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통계 착시에 빠져서 백신 접종을 기피한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최근 사스를 앓았던 환자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후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를 형성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든 간에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송만기 박사님, 이거 믿고 기대도 됩니까? 사실 이게 그 어떤 그 유니버설 코로나에 대한 유니버설 백신 개발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하지만 그 유니버설 백신이 사실 그 개발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 특정한 어떤 하나에 대한 중화항체가 유도된다고 해서 이게 그 백신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컨저브드된 그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세피라는 곳에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의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양한 어떤 그 백신 개발을 지원했던 세피라는 곳에서 최근에 이런 그 유니버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오픈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한 연구들을 우리가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이런 그 코로나에 대해서 다양한 저희가 사실 사스, 메르스, 이번 코로나까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또 코로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백신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범용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는 희망의 시그널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슈 체크했습니다. 정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팬데믹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화이자하고 모더나처럼 mRNA 계열의 백신들은 다른 백신들과 다르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좀 수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mRNA 백신이 그런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mRNA 백신이 사실 상당히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변종이 나왔을 때 그거를 제작하고 디자인하고 생산까지 정말 그 다른 백신보다는 사실 상당히 그 짧은 기간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메신저 RNA 백신의 특징이 그런 신속성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변종을 또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 처음 생산까지, 그러니까 임상에 필요한 이런 머티리얼을 만드는 데까지 채 한 달이 안 걸렸고요. 그리고 일상에 들어가는데 2달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부터 임상 일상까지 물론 이제 독성을 면제해준 그런 이제 규제기관의 어떤 그런 도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작부터 그런 임상 일상까지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이 mRNA 백신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변이 바이러스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최근의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실 논문 어떤 논문입니까? 이번 저널은 이제 영국의 아주 저명한 저널입니다. 이제 BMJ라는 논문에 실린 건데요. 증상이 있는 이제 30만 명에 대해서 이제 그 코로나를 검사를 했고 그 중에 양성자가 16.4%가 나왔습니다. 근데 1차 접종만 하신 분 중에서는 6.6%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참가자 중에 이제 2,479명, 한 4.7%가 입원하거나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입원했거나 사망자에 대한 분석들을 이제 시리얼로 분석한 겁니다. 1차 접종하고 이제 나서 또 2차 접종하고 나서 얼마나 이제 그런 예방 효과가 유지되는지 또 사망, 중증 예방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본 건데요. 그다음에 1회 접종 후 14일에서 이제 20일이 지나면 71%까지 올라가더라. 1차 접종을 하더라도 이미 2주에서 4주 정도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면 70%까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5주째나 이제 6주째 2차 접종을 좀 하도록 하고 나서 7일이 경과됐더니 이미 예방 효과는 91%까지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예방접종까지 해야지 충분하게 백신 효과가 올라간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은 일단은 이제 1회 투여하고 나서 14일 이상 경과된 경우에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가 7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차 접종까지 하고 나서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가 98%. 특히 70세 이상 성인에게서도 충분하게 이제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 접종을 할 때 1차만 마치는 거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고 2차 접종까지 반드시 완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2차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적정 기간 최소한 7년 지나야지 이런 중증 예방 효과나 사망 예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50대 분들이 이제 1차 접종 거의 맞춰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18세에서 49세가 1차 접종이 시작되는데 1차 접종 맞은 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그다음에 6주 이후에 또 접종을 하셔서 일단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입원 예방 효과, 사망 예방 효과까지 충분히 나타나도록 2차 접종을 꼭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 백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는 mRNA 백신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송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그 많은 기업이 정말 뭐 대다수의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삼성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 뭐 SK 그다음에 정말 또 그 외 한미가 또 컨소시엄을 구성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이미 생산 시설까지도 갖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인 어떤 기술이 지금 초기 기술이 없어서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기술 도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해외에 있는 유수의 그 특허를 가지고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다 기술 이전을 해서 이미 조만간에 아마 초기 물질들을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아까 얘기한 뭐 그 크라티스라든지 그 아이진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기술을 들여와서 임상까지 이제 허가가 거의 이제 허가까지 신청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메신저 RNA로 그 임상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아마 생산도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들도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 내년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이진이라는 회사인데 김석현 연구소장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진 김석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저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지코비드는 말씀하신 대로 mRNA 백신입니다. 저희가 그 모더나와 파이자 같은 경우는 그 LNP를 전달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양이온성 리포솜을 전달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에서 양이온성 리포솜을 전달체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온성 리포솜의 특성상
이온을 띠고 있는 mRNA하고 결합을 잘해서 잘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더나나 파이자가 사용하고 있는 LNP에 버금갈 정도로의 mRNA 전달 능력이 매우 우수하게 저희가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성 시험을 진행하였는데 매우 안전하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 양이온성 리포솜은 손쉽게 동결건조 제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결건조가 된다는 것은 그거는 4도씨 냉장 상태로 일반 의약품과 같이 운송 및 보관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개발 국가에도 상관없이 저희 백신은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은 저희 백신은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그리고 다른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아주 큰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RNA 기반 백신을 개발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특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 과정에서 특허 문제가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RNA 자체는 mRNA를 만드는 방법 그 자체에는 지금 특허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특허라고 하면 그 5'에 그러니까 5' 말단의 캐핑 구조가 필요합니다. 캐핑이 있어야만 실은 이게 단백질이 만들어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 캐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허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mRNA는 실은 특허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반면에 전달체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LNP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투스라는 회사에서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그때 판단했던 바로는 실은 이거는 특허를 피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양이온성 리포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허 이슈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저희가 오히려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개발하는 입장에 있어서 나중에 개발하고 나중에 특히 이 특허 관련 문제에서 저희가 개발하는 양이온성 리포솜은 아주 깨끗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의 거의 대부분은 mRNA 백신이든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이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를 개발한 국가와 그거를 개발하지 않은 국가의 행동과 백신 차이, 접종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둘 중에 하나도 실제로는 개발하지 못했고요. 만일 5년 후에, 10년 후에 다시 이러한 팬데믹이 왔을 때는 그때는 다시 우리가 백신을 만들지 못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나라와 힘든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안보 물자가 된 거죠. 이건 군비에 투자를 하는 것과 mRNA 백신에 투자를 하는 것은 거의 같은 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RNA 백신 개발자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임상을 무사히 넘겨서 실제로 향후에 닥칠 여러 가지 팬데믹에 있어서도 저희가 만든 이런 백신이 국가의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네,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국내 최초로 mRNA 기반의 백신 개발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 개발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상 참여자를 찾는 일입니다. 아무래도 전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송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일단 사실 그 임상 참여자는 18세부터 주로 이제 55세 정도의 성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미 좋은 백신이 다 우리가 이제 접종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제 임상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게 유도하는 건 사실 정말 힘들고 어떤 사명의식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같은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다양한 이제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말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약 5천 명 정도가 이제 등록을 하셨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기여를 좀 하시려고 한다고 들어서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에 국민적 관심, 지원 필요하겠죠? 예, 국민들이 계속 이제 임상 연구에도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또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단은 뭐 이제 실제 국산 백신이 나오게 되는 상황까지 되면 또 접종에도 동참을 해주셔야 국산 백신 기술 자체가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숨어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런 백신 연구를 돕고 있는 그런 많은 기관들 또 많은 인력들이 있다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후원 또 격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전대미문의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K-방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헌신,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참여,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참,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